너 내가 얼마 주면 이혼 도장 찍어줄 거냐? 친정엄마 건물에 식당 차려줬더니 대박나자 감히 어린 상간녀를 대동하고 나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돈방석에 앉았다고 착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소로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도 안 가져. 너희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상상도 못할 선물을 준비해뒀으니까. 친정엄마의 피땀으로 일군 대박가게에서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쫓아내기까지 걸린 시간 딱 5분. 단 5분 만에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상간녀의 처참한 몰락.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네요. 지나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미련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거든요. 어릴 적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남겨진 건 원도심의 아주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뿐이었죠. 어머니는 그 건물을 지키고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새벽별을 보고 나가셔서 해가 다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셨으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겨주는 건 텅 빈 집과 차가운 냉기뿐이었어요. 남들은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냄새를 맡으며 저녁을 맞이한다는데 저는 늘 혼자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라면 냄비 앞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저는 항상 다짐했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절대로 이렇게 외롭게 살지 않겠다고요. 돈 같은 건 없어도 되니 퇴근하고 돌아오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된장찌개 하나 놓고 오순도순 밥 먹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죠.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선아, 남자는 인물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무조건 돈 많고 능력 있는 놈 만나야 해. 엄마처럼 고생 안 하려면 말이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핍은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고 다정한 눈빛이 고팠어요. 그러다 30이 훌쩍 넘어 지인의 소개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날 그 사람은 참 수더분하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어요. 주선자가 제 이상형을 미리 귀뜸해 줬는지 그는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말들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마치 준비된 정답지처럼요. 선희 씨, 제 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퇴근해서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공원 가서 솜사탕 사주는 거, 그게 제 인생 목표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나랑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을 때는 정말이지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보다 착각하고 말았어요. 우리도 결혼하면 꼭 저런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잘 키워봐요. 제가 선희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때는 그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은 빚이 있었고 제가 가진 낡은 건물이라도 어떻게 비벼볼까 하고 접근한 거였는데 말이에요. 사람 속을 알 길이 없으니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연기력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몇 달 후 어머니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사람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시더군요. 관상이 영쎄하다. 눈빛이 흐리멍덩한 게 야무진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 회사 다녀요.
성실하고 착해요. 무엇보다 가정적인 사람이야, 엄마. 착한 게 밥 먹여주냐? 엄마가 돈 많은 사람 만나라고 누누이 말했지. 너 고생하는 꼴 못 본다. 어머니의 반대는 생각보다 완강했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죠. 평생 제 뜻대로 해본 적 없이 엄마 말만 잘 듣는 착한 딸로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결국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매달렸어요. 엄마, 나 어릴 때 늘 혼자였잖아. 학교 갔다 오면 캄캄한 집에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나 그냥 돈 없어도 돼. 나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며 살고 싶어. 제발 허락해줘. 제 눈물에 어머니는 결국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았죠. 그렇게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셨죠. 애비 없는 자식이라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나 모르겠네. 우리 아들이 인물이 훤해서 줄 선 여자들이 한 트럭인데 너는 참 운도 좋다. 호러미 밑에서 자란 며느리 받아주는 시댁이 어디 흔한 줄 아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그 옆에서 남편 될 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눈짓을 하더라고요. 참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손길 하나 믿고 꾹 참았어요. 시집살이라는 게 처음에만 좀 고생하면 나아지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그게 지옥문인 줄도 모르고요. 신혼생활은 낡은 빌라 전세방에서 시작했어요. 남편도 모은 돈이 쥐뿔도 없었고 시댁에서도 보태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그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야, 간 좀 봐봐. 어때? 죽이지? 남편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제 입에 넣어주며 웃는데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집은 좁고 통장은 가벼웠지만 우리 둘만 서로 아끼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간 날 의사 선생님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좀 의외네요. 남편분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지십니다. 자연 임신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우리 엄마 알면 쓰러지셔. 그냥 네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하자. 응?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지만 남편의 기죽은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 자존심 센 사람인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셨거든요. 칠거지약 중에 으뜸이 뭔지 아냐? 대를 못 잇는 거야. 밭이 안 좋으니 씨를 뿌려도 싹이 트겠냐고. 쯧쯧.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귀한 아들떼가 끊기게 생겼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는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가 좀 그러면 네가 알아서 비위를 맞추던가 해야지. 얼굴 팍 쓰고 있으니까 엄마가 더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싸우면 뭐하나 싶어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속이 문드러져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며 풀이 죽어 들어왔어요. 여보, 나 잘렸어. 이제 어떡하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괜찮아. 당신 성실하니까 금방 다시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 마. 그 후로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온다며 나가더니 밤늦게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들어올 때 표정이 나갈 때랑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눈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들떠 있었어요. 여보, 나 대박 아이템 건졌어. 내 친구놈이 요식업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데 나보고도 해보래. 나 요리 좀 하잖아. 이거 무조건 된다니까? 술 냄새를 풍기며 침을 튀기는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평소 귀가 얇아도 너무 얇은 사람이라 불안감이 엄습했죠. 갑자기 무슨 장사야? 우리 모아둔 돈도 없잖아.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시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소리를 쳤어요. 아, 넌 남편이 큰맘 먹고 해보겠다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초부터 치냐? 내 손맛 알잖아. 이거 무조건 대박이라니까? 그리고 돈은 장모님한테 좀 빌리면 되잖아. 장모님 건물 1층 비어 있다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엄마가 그 건물을 어떻게 지켰는지 뻔히 알면서 감히 거기를 넘보다니요. 뭐라고? 엄마 건물? 그건 절대 안 돼. 엄마가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면서 그래. 아, 진짜 꽉 막혀가지고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라는 거잖아. 내가 성공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린다니까? 평생 남의 밑에서 눈치 보며 살 거야? 나 한 번만 믿어봐. 진짜 자신 있어서 그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애원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냈다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미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술 취해 한바탕 소동으로 넘길 줄만 알았던 남편의 그 사업병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죠. 남편이 처음에 호언장담했던 번화가 목 좋은 자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보증금은커녕 권리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남편은 며칠을 끙끙 앓더니 결국 다시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답이 없어. 대출도 이미 한도 초과고. 풀 죽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던 남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친정엄마의 낡은 3층 건물로 향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빌 언덕은 그곳뿐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친정에 갔는데 의외로 엄마는 아주 흔쾌히 아니 오히려 당신 속을 다 내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봐라. 내 건물 1층 비어 있으니 거기서 시작해. 보증금은 됐다. 월세도 자리 잡을 때까진 반만 받을 테니 걱정 말고. 인테리어 할 돈은 좀 있냐? 모자라면 엄마가 쌈짓돈이라도 털어줄 테니까 기죽지 말고 해봐. 엄마의 그 통 큰 지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모은 돈일 텐데 사위기 살려주겠다고 그 귀한 공간을 선뜻 내주시다니요. 남편은 그제야 입이 귀에 걸려서 장모님, 제가 진짜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장모님 사위 믿으시죠? 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모습이 밉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저러는 거니까 싶었거든요. 메뉴는 설렁탕 단일 메뉴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어디 유명한 맛집 주방장한테 비법을 전수받았다며 자신만만해 했지만 사실 저는 좀 걱정이었어요. 이동리가 워낙 오래된 원도심이라 입맛 까다로운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오픈날이 다가오자 엄마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선아, 설렁탕 집은 국물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생명이야. 깍두기랑 겉절이가 맛없으면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 엄마가 매일 아침 담가줄 테니까 넌 카운터나 잘 봐. 그때부터 엄마의 고생길이 열린 거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어 대셨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면서도 우리 사위 성공해야 내 딸이 편하다며 파스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김치통을 나르셨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파리만 날렸습니다. 낡은 건물이라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은 근처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몰려갔으니까요. 남편은 초조한지 매일 담배만 피워대며 이게 다 건물이 낡아서 그래. 인테리어가 구리니까 손님이 안 오지. 하며 애꿎은 건물 탓, 엄마 탓을 해댔어요. 야, 너네 엄마 건물 외벽 페인트 칠 좀 다시 해달라고 해라. 칙칙해서 원 밥맛이 나겠냐?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그런데 기적은 의외의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녀간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집 김치가 아주 예술이야. 깍두기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죽음이더라. 겉절이가 아주 마약이야, 마약. 그 집 할머니 손맛이 장난 아니던데? 그렇게 한두 명씩 늘어나던 손님이 3개월이 지나자 점심시간마다 가게 밖으로 100m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낡은 건물 앞 골목길이 설렁탕 한 그릇 먹겠다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6개월 만에 우리 가게는 명실상부한 동네 맛집, 아니 지역 맛집으로 등극했습니다. 현금이 말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포스기 현금통이 꽉 차서 중간중간 돈을 빼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루 매출을 정산할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여보, 맞지? 내가 뭘 했어. 내 손맛이 통했다니까. 아, 진짜 나 천재인가 봐. 이 국물 맛을 사람들이 이제야 알아주네. 남편은 의기양양해서 소리쳤어요. 사실 손님들 대부분은 여기 겉절이 좀 더 주세요. 깍두기 국물 좀 더 부어주세요. 하며 엄마표 김치를 찾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든 공을 자기 것으로 돌리고 싶어 했으니까요. 자기 육수도 맛있지만 엄마 김치 덕분에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좀 넉넉히 드려야겠어. 제가 넌지시 말하면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죠. 야, 김치가 맛있어 봤자지. 메인은 설렁탕이야. 내 육수 비법이 천하일미라 성공한 거라고. 장모님 김치는 그냥 거들 뿐이지.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게 돈을 만지기 시작하자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꼬박꼬박 갚겠다던 빚은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라. 사장이 옷을 좀 때깔 나게 입어야 손님들도 대우해 주는 거야. 너도 좀 꾸미고 다녀. 궁상맞게 입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티셔츠를 입고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금시계를 차고 가게에 나타났어요. 심지어 외제차 카탈로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란 듯이 구경하더라고요. 여보, 차라리 빚부터 갚자. 엄마한테 빌린 돈도 있고. 아, 진짜 쫌생이처럼 굴지 마. 이 정도 벌면 품위 유지비로 좀 써도 돼. 그리고 장모님 돈은 나중에 이 가게 더 키워서 한 방에 갚으면 되잖아. 어차피 딸네 가게 도와주신 건데 그리 급하게 구시겠어? 남편의 거만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습니다. 처음엔 엄마 앞에서 장모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굽신거리더니 이제는 뒤에서 엄마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아니, 장모님은 왜 자꾸 주방에 들어오셔? 위생관념이 없으신가? 낡은 건물이라 가뜩이나 폼 안 나는데 장모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 가게 격 떨어져. 김치만 담가서 보내시라고 해.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너 말 다 했어? 엄마가 새벽마다 허리 끊어져라 김치 담가주시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격이 떨어져? 네가 사장 소리 듣는 게 누구 덕분인데?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누구 덕분이긴 내 실력 덕분이지. 그리고 너 남편한테 너 하지 마. 나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야. 직원들 보는 데서 망신 주지 말고. 기가 막혔죠.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추하게 만들 수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가게가 너무 잘 되니 싸울 시간조차 부족했어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으니까요. 홀 서빙하랴, 카운터 보랴, 주방 보조하랴. 저는 하루 종일 동동거렸고 엄마도 김치 담그느라 골병이 들 지경이었죠. 결국 직원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손 빠른 이모님들을 모셔오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무슨 소리야? 가게 분위기 칙칙해지게. 홀에는 무조건 젊고 싹싹한 애가 있어야 해. 그래야 아저씨 손님들도 좋아하고 회전율도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면접을 보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처음 면접을 보기로 한 사람이 바로 최애인이었어요. 27, 딱 봐도 대학갓 졸업한 앳된 티가 나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눈웃음이 예사롭지 않은 아가씨였죠. 처음 혜인 씨가 가게에 들어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짧은 치마에 딱 붙는 니트를 입고 들어오는데 가게 안 남자 손님들 시선이 전부 꽂히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반겼어요. 어우, 혜인 씨.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네. 우리 가게 간판 스타 되겠어. 하하. 그 여자애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살살 눈웃음을 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 일 진짜 잘해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젊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빠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허허, 오빠라니. 뭐, 듣기 싫지는 않네. 편하게 해, 편하게. 제가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둘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희희낙낙거렸어요. 기분이 묘하게 더러웠지만 설마 알바생이랑 사장이랑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며 애써 넘겼죠. 제 불행은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알바에는 일머리는커녕 손톱에 큐빅을 받고 와서 서빙하다 그릇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화 한 번 안 내고 아이고, 혜인 씨 손 안 다쳤어? 조심해야지. 하며 호들갑을 떨었죠. 제가 그릇 깨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하고 소리 지르던 인간이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알바의 태도였어요. 손님이 불러도 못 들은 척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남편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싹싹하게 굴며 사장님 저 이거 무거운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앵앵거렸어요.
그러면 남편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도와주곤 했죠. 주방 이모님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우 같은 게 들어와서 가게 물 흐리네. 사장님 눈빛이 영 심상치가 않아. 사모님 단속 잘해야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죠. 이제 막 성공 궤도에 올랐는데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가게 안을 감도는 묘한 기류, 남편의 잦은 외출,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들. 이모님들의 경고를 듣고도 저는 애써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설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내 남편이 그것도 내 가게에서 딴짓을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심이라는 씨앗은 한번 뿌려지니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더군요. 모든 게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설마 하면서요.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 장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였어요. 알바가 카운터에 앉아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더군요. 손님이 나간 테이블이 엉망인데도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입술만 바르고 있는 게 얄미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혜인 씨, 저기 3번 테이블 아직 안 치웠네? 손님 들어오시기 전에 얼른 치워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방에서 남편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무슨 공습경보라도 되는 양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저를 쏘아붙이더군요. 아, 사람 숨 좀 돌리게 놔두지. 그걸 또 닭다리야? 혜인 씨 점심때 서빙하느라 발바닥에 불난 거 안 보여? 당신이 좀 치우면 되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장인 제가 알바생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웃긴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알바 편을 들고 나서니 말이에요. 여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알바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당신은 왜 자꾸 혜인 씨만 감싸고 돌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 지금 질투하냐? 혜인 씨 예쁘다고 질투해? 혜인 씨 덕분에 남자 손님 늘어서 매출 오르는 거 안 보여? 굴러들어온 복덩이한테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디서 엄한데 화를 내. 너는 간섭 말고 얌전히 카운터나 봐.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남편의 그 말, 질투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고작 저런 어린애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수준에 화가 나는 것보다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밑바닥을 본 것 같아 참담했죠. 하지만 더 가관인 건 알바의 태도였습니다. 남편 뒤에 숨어서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비웃고 있더군요. 그러고는 남편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다가와 아주 나긋나긋한 하지만 가시가 돋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인정하셔야죠. 아줌마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센스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왜 저한테 의지하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치껏 좀 하세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라니. 내 가게에서 내 월급 받는 알바생이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훈계질을 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당장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가게 안에 손님들이 계셔서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 더러운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남편이 슬그머니 앞치마를 벗더군요. 나 오늘 친구놈이 좀 보자고 하네. 먼저 좀 들어갈게.
마감 당신이 좀 해.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재촉이 여자의 육감이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나가고 정확히 5분 뒤 알바도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오늘 좀 일찍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알바가 나가자마자 저는 이모님께 뒷정리를 부탁드리고 몰래 가게 뒷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쿵쾅거렸지만 발소리를 죽이며 그 뒤를 밟았죠. 여자애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큰 길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골목길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렇게 200m쯤 걸어갔을까요? 어두운 골목 끝에 익숙한 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외제차였죠. 설마 했는데 현실을 마주하니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애는 주위를 살피더니 쪼르르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며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야 많이 기다렸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그 목소리가, 그 역겨운 애교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껄껄 웃으며 알바를 태우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착공 무늬를 바라보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저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친구놈이 아주 힘든가 봐.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침대에 쓰러져 잠든 남편을 보는데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느님이 도우신 건지 지문 인식이 한 번에 풀렸죠. 카카오톡 앱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 프로필 사진은 그 여자애가 윙크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 나더군요. 자기야, 그 늙은 아줌마랑 언제 끝낼 거야? 나 이제 서빙하기 싫어. 사모님 소리 듣고 싶단 말이야. 조금만 참아 예쁘니. 내가 곧 가게 명예 내 걸로 돌릴 거야. 진짜지? 나 오빠만 믿는다? 그 촌스러운 아줌마 쫓아내고 우리끼리 새 출발하는 거야. 당연하지.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애도 못 낳는 게 가게에서 주인 행세하는 거 역겨워. 곧 내쫓을 테니까 딱 기다려. 애도 못 낳는 게 역겨워. 그 단어들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 허리 아픈 몸 이끌고 김치를 담갔는데 배신감을 넘어 사리까지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아두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수천 번도 더 베개로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내주기엔 제가 받은 상처가 우리 엄마가 흘린 땀방울이 너무나 아까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북어국을 끓였습니다. 여보, 속 쓰리지? 해장하고 나가. 남편은 제 태도에 안심했는지 밥을 2그릇이나 비우더군요. 그 뻔뻔한 입놀림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둬라. 그게 네가 마누라한테 얻어먹는 마지막 따뜻한 밥이 될 테니까. 저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알바가 가게에서 꽁냥거려도 못 본 척 넘어가주고 가끔은 남편에게 당신 요즘 사업하느라 힘들지? 내가 더 잘할게.
하며 안심시켰죠. 그래야 두 사람이 더 대담하게 행동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길 테니까요. 뒤로는 착실하게 이별을, 아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CCTV 영상을 몰래 백업해두고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증거들을 보시더니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사모님,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치네요. 이 정도면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최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분이 가게 명의나 재산 분할에 대해 떠든 내용이 있어서 아주 유리해요. 독하게 마음먹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저 이미 눈물은 다 말랐어요. 아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폭풍전야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알바는 자신들이 승자라도 된 양 기고만장해서 날뛰었지만 저는 그들이 파놓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흙을 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제 명의로 된 가게를 뺏으려 한다는 사실을 엄마에게도 알렸습니다. 엄마는 당장이라도 놈을 요절내겠다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제가 말렸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 한 방에 보내버려야지. 애매하게 건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당해. 내가 신호 주면 그때 움직이자.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가게 정기 휴무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사우나 좀 다녀올게 몸이 찌뿌둥하네라며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집 앞 카페로 나와. 목소리에 묘한 비장함이 느껴지는데 직감했죠. 아, 드디어 터뜨리려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주먹을 꽉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남편 혼자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알바애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남편 팔짱을 끼고 저를 보며 여유롭게 미소까지 짓고 있었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혜인 씨가 여기 왜 있어? 사우나 간다더니 둘이 데이트라도 한 거야?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더니 남편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며 말하더군요. 야,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이니까 본론만 말할게. 내가 얼마 주면 도장 찍어줄 거냐?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서로 안 맞아서 더는 못 살겠어. 나 혜인이랑 새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군말 말고 도장 찍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바람 피운 주제에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옆에 있던 알바애는 한술 더 떠서 거들더군요. 아줌마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서로 사랑해요. 사장님이랑 저 진심인 거 아시죠? 이제 그만 사장님 놔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잖아요. 사랑, 진심. 그 입에 올리기에도 아까운 단어들을 저렇게 쉽게 내뱉다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했으니까요. 사랑? 지금 불륜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남편이랑 인연이 짜고 나를 몰아내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지갑을 꺼내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내가 위자료 안 줄까봐 그래? 자, 이거 받아. 5천만 원이야. 섭섭지 않게 챙겨주는 거니까 이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
제 청춘을, 제 헌신을 그 돈으로 퉁치겠다는 신보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5천? 지금 장난해? 내가 그 돈 받자고 이혼 도장 찍어줄 것 같아? 아, 진짜 욕심 많네. 야, 이 가게 내가 다 키운 거야. 내 손맛, 내 육수 비법 때문에 대박 난 거라고.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카운터 앉아서 돈 계산이나 했지. 양심이 있으면 그냥 나가. 그리고 네 엄마 그 낡은 건물에서도 나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다른 데 가서 더 크게 차릴 거니까. 남편의 착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손님들이 왜 줄을 서는지, 진짜 맛의 비결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로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요리사고 사업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꼴이라니. 알바는 옆에서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자기야, 아줌마가 돈 욕심이 많네. 그냥 좀 더 줘버려. 우리 빨리 새 가게 오픈해야지. 그 건물 칙칙해서 나도 싫어. 그래, 예쁘나. 네 말이 맞다. 야, 김선. 내가 진짜 많이 봐줘서 1억 줄게. 이게 마지노선이야. 이 이상은 국물도 없어. 당장 도장 찍어. 남편은 마치 선심 쓰듯 말하며 이혼 신고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현실 파악 못하고 날뛰는 꼴이 꼭 불나방 같아서요. 저는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자신 있어? 나 없어도 가게 잘 운영할 수 있고, 이 가게 내 명의인 거 잊었어?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박혀 있는지 기억 안 나? 제 질문에 남편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명의가 뭐 대수냐? 실질적인 사장은 나야. 내가 요리하고 내가 운영했어. 넌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지. 법적으로 따져도 내 기여도가 훨씬 높아. 그리고 어차피 네 명의여도 내가 나가서 똑같은 가게 차리면 그만이야. 손님들이 내 손맛 따라오지 네 명예 보고 오겠냐? 맞아요. 그깟 명의만 가지고 유세 떨지 마세요. 어차피 사장님 없으면 그 가게 망할 텐데. 알바까지 합세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대화가 나중에 법정에서 얼마나 유용한 증거가 될지, 그리고 엄마가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하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거든요. 좋아. 정 그렇다면 찍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5천이든 1억이든 필요 없어. 저도 안 가져. 그냥 너희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쾅 하고 찍었습니다. 남편과 알바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돈 더 달라고 악을 쓸 줄 알았나 봅니다. 이렇게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줄은 몰랐겠죠. 생각보다 쿨하네. 진작 이럴 것이지. 남편은 신이 나서 서류를 챙겨 넣으며 알바와 하이파이브까지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진짜 자유다. 오늘 파티해야겠는데? 야, 너무 좋아. 오빠 최고. 두 사람은 카페 안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 쓰레기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축하해. 자유를 얻은 거. 근데 그 자유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카페를 나서려 하자 남편이 제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아, 너네한텐 미안하게 됐는데 내일부턴 가게 얼씬도 하지 마.
내일부터 내가 진짜 사장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알바들도 다 내 편이야.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곱게 꺼져.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붓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끄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내일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도장 찍었어. 이제 그 인간들 싹 다 쓸어버릴 거야. 엄마, 준비됐지?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고생했다 내 새끼.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구나. 내일 아침에 보자꾸나. 그놈들 낯짝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경이나 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내 가게, 내 성공이 사실은 사상 누각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두 사람은 아마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그 찬란한 미래가 단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날 줄은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주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엄마와 함께 미리 섭외해 둔 분들을 모시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오픈 준비를 하러 온 남편과 알바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아주 신혼부부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남편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부터는 진짜 자기 가게네. 이제 그 아줌마 눈치 안 봐도 되고 너무 좋다. 그럼 이제 내가 진짜 사장이지. 오늘 매출 대박 터뜨려서 우리 혜인이 명품백 하나 사줘야겠네.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가게 앞에 도착한 그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콧노래는 비명으로 바뀌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가게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아주 굵고 튼튼한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셔터 한가운데에는 법무법인 명의로 된 노란색 경고장이 아주 살벌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불법 점유 금지 및 퇴거 명령. 글씨만 봐도 오금이 저릴 법한 단어들이 빨간색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상황 파악이 안 된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지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뒤 골목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주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너 지금 이게 뭐야? 장모님 노망 나셨어? 가게 문에 쇠사슬은 뭐고 이 딱지들은 다 뭐야? 월세 좀 밀렸다고 사위한테, 가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당장 와서 문 안 열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엄마와 경찰관님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골목을 돌아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족? 어제 네 입으로 그랬잖아. 남남하자며. 이혼 도장 찍었으면 이제 남이지 무슨 가족 타령이야. 그래서 나도 공적으로 아주 법대로 처리한 거야. 제 목소리에 남편과 알바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분과 팔짱을 끼고
무서운 표정으로 서 계신 엄마가 버티고 있었죠. 남편은 경찰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이거 업무 방해 아닙니까? 멀쩡히 장사하는 가게를 주인이 못 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거 당장 풀어주세요. 그때 엄마가 앞으로 썩 나서시더니 남편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진 사자후 같았습니다. 이놈아, 업무 방해? 누가 누구한테 업무 방해래? 자네, 내 건물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 월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낸다며. 내가 내 딸 생각해서 사위기 안 죽이려고 여태껏 참았어. 근데 뭐, 이혼? 내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내 건물에서 장사를 계속하겠다고? 엄마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 얼굴에 팍 던지셨습니다. 잘 봐라, 이 도둑놈아.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3기, 그러니까 월세 3번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 너 지난 6개월 동안 월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낸 적 있어? 장사 잘 된다고 떵떵거리면서 정작 월세는 땡전 한 푼 안 냈잖아. 법대로 계약 해지했으니 당장 짐 싸서 꺼져. 엄마의 팩트 폭격에 남편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돈 좀 벌었다고 외제차는 굴리면서 장모님 월세는 가족끼리니 이해해주겠지라며 차일피일 미뤘던 게 놈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헛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아, 알았어. 밀린 월세 주면 될 거 아냐. 지금 당장 줄 테니까 문 열어. 그리고 이 가게 시설이랑 집기들은 다 내 돈으로 한 거야. 내 물건 내가 쓰겠다는데 왜 막아? 이번엔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게 웃으며 핸드폰을 들어 국세청 홈택스 폐업 신고 완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이 가게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잊었니? 너 신용불량자 될까봐 무서워서 은근슬쩍 내 이름으로 가게 냈잖아. 대표자인 내가 오늘 아침부로 폐업 신고 완료했어. 그리고 직원들도 다 해고 처리했고. 그러니까 넌 그냥 잘린 주방장일 뿐이야. 뭐라고? 폐업? 그리고 하나 더. 너랑 알바 둘 다 보건증 갱신 안 했더라. 유효기간 지난 지가 언젠데 음식 장사를 해? 그거 걸리면 영업 정지감인 거 몰라? 내가 과태료 물기 전에 선심 써서 폐업해 준 거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 놀이에 빠져서 정작 챙겨야 할 기본적인 행정 절차나 의무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무식함이 탈로 나는 순간이었죠. 옆에 있던 알바도 당황해서 남편 팔을 흔들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폐업이라니? 우리 장사 못하는 거야?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남편은 이성을 잃고 셔터를 발로 쾅쾅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키운 가게야. 내 피땀이 들어간 곳이라고. 너 이 나쁜 년 문 안 열어. 내가 다 부숴버리기 전에 당장 열어. 남편이 쇠사슬을 잡고 흔들며 난동을 부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관님이 남편의 팔을 낚아채 제압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얌전히 계세요.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사장이라고. 내 가게 내가 들어간다는데 니들이 뭐야? 경찰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눌린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그 추한 꼴을 구경하고 있었죠. 알바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남편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너 지금 돈 믿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통장 한번 확인해 보지 그래.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힌 상태로 헐떡거리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가게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더군요. 빵원? 내 돈. 내 돈 다 어디 갔어? 네 돈? 아니지. 네 명의 통장에 들어온 내 돈이지. 내가 폐업 신고하기 직전에 운영 자금이랑 수익금 전액 인출하고 계좌 동결시켰어. 안타깝게도 내가 좀 더 빨랐네. 남편의 눈동자가 텅 비어버리더군요. 믿었던 가게, 명예, 그리고 돈까지. 순식간에 모든 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 어떡하지? 돈이 한 푼도 없어.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알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바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돈 없는 남편은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 처참한 현장을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여보, 선아, 내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라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손맛으로 딴 데 가서 해봐. 내 건물, 네 명의 가게에선 국물도 없으니까. 제 마지막 한마디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지나가던 사람도 발길을 멈출 정도로 처량하더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겪어야 할 지옥은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남편은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투사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더군요.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자존심 하나는 정말 대단한 위인이었어요. 어떻게든 보란 듯이 제기해서 저와 엄마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며 이를 갈았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남을 팔아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진짜 대박 나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 믿으시죠? 어머니 아들 손맛 아시잖아요. 그 뻔한 레퍼토리에 아들 바보인 시어머니는 또 속아 넘어가신 거죠. 그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출까지 풀로 당기고 상간녀의 명의로 카드론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사랑밖에 없다며 세기의 로맨스를 찍는 척하더니 막상 돈이 필요해지니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치고 닥치는 대로 돈을 끌어다 쓰는 꼴이라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게에서 딱 2블록 떨어진 곳에 보란 듯이 새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가게 이름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진짜 원조 설렁탕. 간판은 금박을 입혀서 아주 번쩍번쩍하게 달았는데 촌스러움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인테리어는 또 어떻고요. 무슨 궁궐이라도 짓는 줄 알았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을 깔고 조명은 샹들리에를 달아놨는데 설렁탕집이 아니라 무슨 나이트클럽 입구 같았으니까요. 개업 첫날 가게 앞에는 화환이 줄을 섰고 현수막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처가 횡포로 쫓겨난 진짜 사장, 눈물의 재오픈, 건물주의 갑질에 굴하지 않는 진짜 맛. 여기가 진짜 원조입니다. 짝퉁에 속지 마세요. 동네방네 제가 무슨 악덕 건물주라도 되느냥 떠벌리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나더라. 짓는 개는 무섭지 않은 법이야. 지가 원조? 웃기고 있네. 맛이 원조여야 원조지.
간판만 얹으면 다냐? 두고 봐라. 한 달도 못 가서 팔이 날릴 거다. 엄마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가게 재정비를 마치고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이름하여 조강지처 설렁탕. 아주 직관적이죠? 사람들은 간판만 보고도 어머, 여기 사연 있나 봐 하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겪은 일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가게 이름 하나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손님들은 들어오시면서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드디어 두 가게의 진검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오픈빨로 며칠 반짝 손님이 드는가 싶더니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 가게에 다녀온 손님들의 후기가 실시간으로 들려왔죠. 야, 원조라더니 국물 맛이 왜 이래? 밍밍해서 맹물에 풀이맛 한 줄 알았네. 깊은 맛이 하나도 없어. 아니, 설렁탕집에 김치가 중국산이야? 딱 씹는데 물컹한 게 기분 나빠서 뱉었어. 고춧가루 냄새도 이상하고. 사장이라는 남자가 주방에서 담배 피우고 나오더라. 위생 상태 꽝이야. 앞치마도 더럽고 손톱에 때 낀 거 보고 입맛 떨어졌어. 반면 우리 조강지처 설렁탕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제가 맛집에서 전수받은 비법으로 끓여낸 진한 국물에 엄마가 직접 담근 아삭하고 매콤한 겉절이를 척 얹어드리니 손님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셨거든요. 그래, 이 맛이지. 역시 원조는 여기였네. 국물이 진국이야, 진국.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이거 집에 싸가고 싶다, 진짜. 따로 안 팔아요? 맛으로 승부가 갈리자 남편은 더 악랄하게 나왔습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저를 험담하고 다녔죠. 전처가 내 레시피 훔쳐갔다. 장모가 나를 협박해서 쫓아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죠. 동네 맘카페의 충격. 원조 설렁탕집의 실체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쪽 새로 생긴 진짜 원조 설렁탕 가지 마세요. 알고 보니 거기 사장이 원래 하던 가게에서 알바생이랑 바람나서 조강지쳐 쫓아내려다가 역으로 쫓겨난 거래요. 헐, 대박. 그 알바생이 지금 그 가게 카운터 보는 그 젊은 여자? 맞아요. 뻔뻔하게 둘이서 가게 차린 거래요. 조강지처 사장님이 보살이지. 저런 불륜남 가게는 팔아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맛도 없어요. 김치 중국산 쓰는 거 보고 손절했습니다. 우리 아이 먹일 건데 불안해서 원. 순식간에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고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남편 가게는 파리만 날렸고 가끔 들어오는 손님이라곤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들 뿐이었죠. 그마저도 맛을 보고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준비한 금융치료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마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장모님 가족인데 좀 봐주세요라며 떼먹었던 월세와 관리비를 법정 최고 이자까지 쳐서 청구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기에 오히려 더 유리했죠. 남편이 공짜로 건물을 점유하며 얻은 이득을 토해내라는 취지였습니다. 청구 금액을 본 남편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다고 하더군요. 금액이 억소리가 났거든요. 장사는 안 되는데 빚 독촉장은 날아오고 소송까지 걸리자 남편 가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상간녀도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사랑밖에 난 몰라 하던 여우 같은 년이 돈 앞에서 아주 무서운 마녀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어느 날 밤
남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고함이 들리더군요. 궁금해서 살짝 엿들어 봤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대박 난다며. 나보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며. 손님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빚쟁이들 전화만 오잖아. 내 카드값은 어쩔 건데? 상간녀가 카운터를 내리치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쭈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요. 아, 좀 기다려봐. 초반이라 그래, 초반이라. 소문 좀 가라앉으면 다시 손님 올 거야. 너는 나 믿고 따라왔으면 좀 진득하게 기다려주면 안 되냐? 기다려? 언제까지? 이번 달 리볼빙도 한 개야. 나 신용불량자 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나보고 서빙까지 하라고? 내가 미쳤어? 서빙하고 설거지나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네가 알바 때처럼 애교도 좀 떨고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해야 올 거 아냐?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손님이 안 오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뭐? 지랄? 야, 박철진. 너 말 다 했어? 능력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너 믿고 인생 베팅했는데 이게 뭐야? 쪽박이잖아, 쪽박. 사랑이니 운명이니 하던 두 사람의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마자 사랑도 식어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꼴을 보니 아주 팝콘이라도 사들고 와서 구경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히스테리를 견디지 못한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월급까지 밀리니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죠.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월급은 노동청에 신고해서라도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도요. 사장님 성격 받아주는 거 더는 못 해먹겠어요. 그리고 사모님. 아니, 저 여자분 갑질도 지긋지긋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잔소리만 해대고 직원들이 단체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나가버리자 남편과 상간녀 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넓은 가게를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혼자 허둥대기 바빴고 상간녀는 주문받은 것도 헷갈려서 손님들한테 욕만 먹었어요. 결국 오픈 3개월 만에 그토록 화려했던 진짜 원조 설렁탕은 동네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유리창엔 먼지가 쌓이고 가게 앞엔 빚쟁이들이 붙여놓은 빨간 압류 딱지와 독촉장만 나풀거렸죠. 월세는커녕 전기세 낼 돈도 없어서 단전 예고장까지 붙어 있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도 안 쳐다볼 정도로 망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겪어야 할 지옥은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니까요. 진짜 파국은 상간녀의 마지막 한 방에서 터졌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뭔지 남편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가 돈 앞에서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배신이 얼마나 쓰라린지 말이죠.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한 남편이 며칠 잠적한 사이 상간녀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모님 만들어줄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자마자 그녀의 비상한 머리는 오로지 손절과 한탕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핸드폰도 꺼두고 숨어 지내던 그 틈을 타 상간녀는 부동산을 돌며 가게 보증금을 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 보증금을 빼는 건 불가능했죠. 그러자 그녀는 아주 알뜰하게도 눈을 가게 내부로 돌렸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드문 새벽 2시에 그녀는 트럭 한 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있던 돈 될 만한 집기들을 죄다 실어 나르기 시작했죠. 몇백만 원 주고 샀다는 대형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자랑하던 고급 육수통, 심지어 손님상에 나갈 쌀과 고춧가루 같은 식자재까지 싹싹 긁어 모아 중고 사이트에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운터 금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빚쟁이들 몰래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정말 최후의 보루 같은 돈이었는데 상간녀는 그 돈을 챙기며 아주 해맑게 웃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한 경찰관님이 이 여자분 금고 털면서 춤까지 추시던데요?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칠 만에 꾀죄죄한 몰골로 가게에 돌아온 남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안이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테이블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주방 집기는커녕 숟가락 하나 남아있지 않았죠. 이게 뭐야? 도둑이 들었나? 혜인아, 혜인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상간녀를 찾았지만 돌아온 건 텅 빈 카운터 위에 놓인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나갈게. 솔직히 말해서 나 아저씨 돈 보고 만난 거야. 근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오빠는 무슨 거울 좀 봐. 양심도 없냐? 늙은 아저씨 비위 맞춰주느라 그동안 토 나오는 줄 알았어. 이 돈은 내 퇴직금이랑 위자료로 칠게. 다신 연락하지 마. 번호 바꿨으니까. 으악. 최애인 이 나쁜 년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믿었던 사랑, 아니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여자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돈까지 털린 남편은 말 그대로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통곡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며 혀를 찼다고 하더군요. 쯧쯧 조강지쳐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인과응보지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전 재산이 된 남편. 그는 결국 염치라는 것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시어머니와 함께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웬 거짓골을 한 두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노숙자인 줄 알고 내보내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서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가, 선아, 우리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제 바짓단을 잡고 매달리셨습니다. 평소엔 그토록 꼿꼿하고 독하시던 분이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애원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애원 속에 숨겨진 뻔뻔함은 여전했습니다. 아가, 그래도 조강지처가 최고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우리 아들이 잠깐 귀신에 홀려서 실수한 거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니? 네가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받아줘라. 우리 다시 합치자. 응?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재산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요. 남편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이 닳도록 비벼댔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내가 널 버리고. 흑흑.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다시 받아주면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할게. 설거지든 청소든 다 할게. 제발. 아? 노예.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그릇 깨고 손님한테 틱틱거리는 거. 우리 가게엔 그런 노예 필요 없어.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두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갈 데도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다가 쫓겨났어. 밥도 이틀이나 굶었다고. 그들이 징징거리는 소리에 손님들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경찰을 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비키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손에는 천일염이 가득 담긴 빨간 바가지가 들려 있었죠. 엄마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올 듯 했습니다. 이 뻔뻔한 인간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엄마는 망설임 없이 바가지에 담긴 굵은 천일염을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을 향해 힘껏 뿌리셨습니다. 에라이,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발사계 같은 것들이 와서 내 딸 앞길을 막아. 썩 꺼지지 못해. 차악. 굵은 소금이 두 사람의 얼굴과 몸을 강타했어요. 아이고, 따가워. 내 눈. 아, 장모님, 왜 이러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소금 세례를 맞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식사하던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사장님, 어머님 나이스 샷. 사이다다. 사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것들은 소금도 아까워요. 얼른 경찰 불러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빗자루까지 들고 나오셔서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다신 내 딸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얼씬거렸다간 그땐 뜨거운 설렁탕 국물을 끼얹어 버릴 테니까. 저는 그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여기 모르는 사람 2명이 와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영업장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들은 소금 범벅이 된 남편과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추하게 매달렸어요. 여보, 나 버리지 마. 나 진짜 갈 데 없어.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우린 남남이라고. 경찰 아저씨, 저 사람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게요. 다시는 못 오게 해주세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의 몰락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집기판 돈을 상간녀가 다 들고 튀는 바람에 땡전 한 푼 건지지 못한 남편은 결국 수억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떴고 지금은 저 멀리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나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현장 반장에게 욕을 먹으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겠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간녀, 아니 도둑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야반도주는 성공한 줄 알았겠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훔친 물건을 중고나라에 팔려다가 덜미가 잡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네가 꼬셔서 그런 거다, 오빠가 시켜서 한 거다라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하네요. 사랑의 서약은 개나 줘버리고 서로에게 똥물을 튀기며 바닥까지 보여준 그들의 최후.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있을까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가게에도 말이죠. 그 지긋지긋했던 이혼 소송이 드디어 승소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어찌나 파랗던지 눈이 부셔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판사님의 원고 승소라는 한마디에 남편, 아니 전 남편이 남긴 빚더미와 더러운 악연으로부터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나니 제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더군요.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이제야 진짜 내 딸로 돌아왔네. 법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엄마가 투박한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는데 그 거친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엄마는 그동안 사위기 죽는다며 가게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시고 새벽에 도둑고양이처럼 김치만 날라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사위도 거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는 아주 당당하게 가게 정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흰색 위생 모자를 쓴 모습이 마치 장군님 같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김치 담그기 총괄 이사는 나다. 내 건물, 내 딸 가게 내가 챙길 테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김치 담그기 총괄 이사님. 그 호칭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 엄마의 등판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겉절이 포장 좀 돼요? 아니, 국물도 좋은데 김치가 진짜 예술이네. 이거만 있어도 밥 2공기는 먹겠어.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멀리 지방에서 김치 맛을 보러 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치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죠. 엄마, 우리 이참에 김치 브랜드 하나 만들자. 조강지처 김치 어때? 어머, 이름 한번 찰지다. 그래, 내 딸이 하자면 해야지. 그렇게 런칭한 조강지처 김치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엄마와 밤새 배추를 절여야 했지만 몸은 고되도 마음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잔고를 보며 남편 없이도, 아니 남편이 없어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기분이었으니까요. 반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전 남편의 근황은 들려오는 소문마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쫓기며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다더군요. 병원비도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쫓겨나고 지금은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받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급식소 봉사를 다녀와서 전해주시더라고요. 어머, 내가 어제 급식소에서 누구 봤는지 알아? 사장님 전 남편 말이야. 세상에 꼴이 말이 아니더라. 다 찢어진 패딩 입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국물을 마시면서 펑펑 울더라고. 아마 자네 가게 설렁탕 생각났나 봐.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인생무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군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설렁탕 한 그릇이 이제는 그에게 생명줄이 되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대단한 사랑을 속삭이던 상간녀의 최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고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기자 급한 불 끈답시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가 빚 독촉에 시달려 허덕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던 그녀의 몸에는 이제 빚이라는 족쇄만이 남은 셈이죠. 저는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어릴 적 차가운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느꼈던 그 지독한 외로움, 배고픔, 그걸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사랑의 밥차였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게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지역 결식아동들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설렁탕을 무료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사장님 덕분에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네. 고마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구멍이 하나둘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다는 게, 그리고 그걸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나 벅찬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엄마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선아, 응?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미안해서. 내가 널 너무 외롭게 키웠나 보다. 아비 없이 키운다고 악착같이 돈만 벌러 다녔지. 정작 내 새끼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준 게 평생 한이다. 네가 그 외로움 때문에 따뜻한 가정 꾸리고 싶어서 그런 놈한테 마음 주고 상처받은 거 아니냐. 다 이 못난 애미 탓이다. 엄마의 굵은 눈물방울이 식탁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 씩씩한 척만 하셨던 엄마의 무너진 어깨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아려왔습니다. 엄마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였어요. 당신 탓이 아닌데 당신이 부족해서 딸이 불행해졌다고 자책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의 등에서 나는 익숙한 파스 냄새와 땀 냄새가 어찌나 포근하던지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나 하나도 안 외로웠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 키웠는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원망해. 그리고 그놈 만난 건 내 실수지 엄마 탓 아니야. 오히려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해졌잖아. 봐, 나 이제 사장님 소리 듣고 나쁜 놈들도 다 물리쳤어. 엄마 딸 김선, 이제 어디 내놔도 안 꿀려. 그래, 내 딸 장하다. 장해. 엄마는 나 혼자 키우느라 최선을 다했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야.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둘이 진짜 행복하게 살면 돼. 알았지? 엄마는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묵혀왔던 아픔과 슬픔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를 위해 살자고요.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모녀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3층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게 된 겁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우풍이 심했던 건물이 이제는 번듯한 최신식 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층과 2층은 여전히 줄을 서서 먹는 조강지처 설렁탕 가게로 운영하고 3층은 오로지 엄마와 저를 위한 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볕이 잘 드는 거실, 엄마 무릎 관절을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넓은 주방까지.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영업을 마치고 3층 집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네요. 식탁 위에는 엄마가 간 무쳐낸 싱싱한 겉절이와 제가 정성껏 끓인 뽀얀 설렁탕 2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자, 먹자. 식겠다. 응, 엄마도 많이 드세요. 화려한 반찬은 없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밥상은 없을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맞은편에 앉아 맛있게 드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예전에 저는 남편이 있어야, 아이가 있어야, 번듯한 가정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헛된 욕망을 쫓았고 그 대가로 쓰라린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제 곁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내 편 우리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일궈낸 가게와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정이고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세요. 제가 겪어보니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진짜 맛있는 인생을 요리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 김선의 파란만장했던 하지만 결국엔 꽉 찬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밥상에도 늘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연자님의 파란만장하면서도 통쾌한 인생 역전 스토리 잘 들으셨나요? 정말 사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무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성공해낸 김선님의 뚝심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친정어머니의 사랑이었죠. 새벽마다 딸을 위해 허리 숙여 김치를 담그시던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딸을 위해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서시던 그 모습에서 뭉클한 감동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거칠에나 남들의 시선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사연자와 어머님이 만드신 그 조강지처 설렁탕과 사랑의 밥차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김선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